한때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한양대 신소재공학관 괴담입니다. 2006년 정도에 인터넷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곳 지하 1층에 있는 미니스톱에서 알바를 하던 학생이 글을 썼는데 여기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였죠. 비가 너무 많이 내렸던 그날은 평소보다 편의점이 한산했는데 어디선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점장님이 일 잘하고 있나 확인하려고 보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섬뜩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음 근무자를 기다리느라 편의점을 슬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문득 바깥을 봤더니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편의점 밖에 ATM 기기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뭔가 껴있더래요. 처음에는 공중전화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웬 여자가 머리만 나와서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좁은 틈 사이로 얼굴만 둥둥 떠서 자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더래요. 그동안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았던 거죠. 그걸 보자마자 계산대로 가서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숨어 있다가 겨우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또다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담배 진열대에 부족한 담배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 진열대가 투명 아크릴로 만들어졌거든요. 한참을 채우고 있는데 그 아크릴로 반사돼서 보니까 뒤쪽에서 하얀 물체가 이쪽으로 오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죠. 몇 주 전에 봤던 그 여자가 얼굴이 진열대만큼 공중에 떠서는 이쪽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기겁을 하고 창고로 도망쳐서는 점장님이 올 때까지 계속 숨어 있었대요. 그리고 점장님이 오자마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넘겨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가게를 뒤져보니까 아이스크림 냉장고 뒤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제가 여기 갈 일이 있어서 직접 가봤는데 진짜 무섭긴 해요. 여기가 그 당시에 미니스톱이 아니라 CU였거든요. 그리고 5시 정도였는데 엄청 어둡고 그 옆에 식당 불이 꺼져 있어서 굉장히 깜깜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ATM 기기 위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2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서울 캠퍼스도 이렇게 무서운 괴담이 있지만 에리카 캠퍼스에도 무서운 귀신이 있습니다. 일명 여학생 기숙사에 있는 반토막 귀신입니다. 2006년에 지은 여학생 기숙사 창의관은 나름 최신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 10층과 11층에서 귀신을 봤다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섬뜩한 것은 10층에서는 하반신만 있는 귀신이 나오고 11층에서는 상반신만 있는 귀신이 목격된다는 거죠. 이 귀신들을 봤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인지 10층이랑 11층 사이 비상계단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학생 신문사에도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에리카 캠퍼스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원래 이 캠퍼스 자리가 별신굿을 하던 곳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별신굿은 무당이 하는 굿 중에 나름 규모도 있는 굿이고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을 천도하는 목적으로도 합니다. 안산 쪽 바다에서 익사한 영혼들을 위로하던 별신굿을 원래는 여기서 했다는 설이죠. 그래서 유독 별의별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2사단 중에서도 부대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최전방인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겨울에는 5시만 돼도 어두워지죠. 저희 부대에서는 위병소, 탄약고 야간 순찰을 제외하고도 야간 주둔지 경계라는 근무를 섰습니다. 이 근무는 주둔지 쪽에 철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거기서 2시간 동안 근무를 서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가 산속 정중앙이라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랜턴이 필수인데다가 야간 수화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했죠. 제가 상병 말 정도 됐을 때 야간 주둔지 경계 근무를 새벽 2시에 해야 했습니다. 부사수와 같이 근무를 섰는데 둘이 따로 있을 때는 말을 놓는 편한 후임이었죠. 근무 준비를 마치고 새벽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무지로 걸어갔습니다. 어찌나 깜깜하던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죠. 할 건 없고 심심했으니 둘이서 마주보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갑자기 이놈이 말이 없어지더군요. 조금 뻘쭘해진 제가 야, 배고프지 않냐? 라고 말했더니 부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야, 끝나고 쌀국수 콜? 했더니 또다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넣었다고 하지만 고개만 끄덕이니까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선임인데 고개만 끄덕이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벼랑간 제 뒤에서 후임이 야, 너 뭐하냐? 라는 겁니다. 분명 저랑 마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후임이 나타난 거죠. 고개만 뒤로 돌려서 후임을 쳐다봤더니 분명 제 뒤에는 후임이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앞을 볼 자신이 없어서 후임 손을 끄집어 당겨서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휘통제실로 뛰어내려가 상황을 설명했죠. 물론 미친 짓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직 사령과 부관에게 도저히 근무지로 다시 못 올라가겠다고 다짜고짜 소리를 쳤습니다. 두 분 다 멍하니 저희를 보고 있다가 결국 4명이 함께 근무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대화를 했던 곳으로 갔고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 위에 오래된 전투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보자마자 넷다 놀라서 다시 지통실로 뛰어들어왔죠. 당직 사령과 부관이 저희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일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근무자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야간 주둔지 근무는 대대장님이 없애버렸고 대신 거기에는 시간마다 불이 켜지는 시스템을 추가했죠. 아마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 놓여있던 군복은 고사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했던 장면이 아직도 꿈에 나타납니다. 군대 괴담은 진짜 언제 들어도 신선합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후임인 줄 알고 편하게 얘기하다가 그게 후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겪은 당사자가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2사단 무장 탈영병 사건이기도 했지만 임병장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었죠. 그때 본인이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갑니다. 14년 6월 22사단에서 무장 탈영병 사건, 속칭 임병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2등병이었고 다른 연대에 속해 있었죠. 사건이 발생하고 2시간 뒤 사단 전체에 진돗개가 발령되었고 인근 모든 부대는 탈영병 검거 작전에 투입되었죠. 2등병이고 뭐고 전원 실탄을 지급받고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작전 기간은 무박 3일이었으며 저와 병장 1명, 일병 1명 이렇게 총 3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저희는 야산에 있는 무덤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덤 근처라 그런지 6월이었는데도 밤이 되니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모두들 진지에서 쪽잠을 자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온 산에 총성이 울려 퍼졌고 다들 기겁을 하고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적의 위치가 바뀌었고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라는 무전이 들렸습니다. 저와 일병은 앞에 있는 병장의 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섰죠. 30분이 지난 새벽 3시 병장이 있는 쪽에서 비명소리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잠잠해지고 병장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가봤더니 병장이 발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무작정 총을 쐈던 거였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니 주변 진지와 간부들은 무슨 일이냐며 무전을 미친듯이 해댔고 병장의 상태를 보니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지원이 도착했고 적사살 가능성을 두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5인 사격으로 결론을 짓고 다들 원상복귀를 했죠. 아침 해가 뜨고 정신을 차린 병장이 자기가 사격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시나 나무와 풀밖에 없었는데 점점 앞으로 걸어가던 병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자리에 탄이 가득 찬 탄알집 3개가 버려져 있었거든요. 우린 즉시 상부에 이를 보고했고 다시 그 일대를 수색하다가 탄알집 3개와 수류탄 1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병장이 소리를 무시했거나 듣지 못했다면 제가 지금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제 후각은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 집에서 나던 냄새가 아닌 쾌쾌한 땀 냄새가 살짝 섞여 있었죠. 형도 군대에 갔을 때라 집에서 땀 냄새가 날 만한 사람은 분명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맡아본 냄새라 당장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고 집에 오셔서 뒤져보니 장롱에 어떤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냄새를 못 맡았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대학가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강의를 듣기 위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세면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길이가 좋기 130cm는 넘는 머리카락이 세면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방에 여자는 온 적도 없을 뿐더러 세면대에 그렇게 긴 머리카락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밤마다 이상한 문자가 옵니다. 개같은 년 죽어. 제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같이 온갖 악담이 담긴 문자가 오는데요. 주변 친구들한테 밤마다 이런 문자가 온다고 고민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밤마다 시달리다 결국 통신사에 찾아가 보낸 사람을 찾아냈는데 알고 보니 고민 상담을 해줬던 그 친한 친구가 이 문자를 보냈더군요. 가끔씩 집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립니다. 휴대폰을 항상 제가 갖고 있으니 제 폰이었다면 바로 알겠지만 이 진동 소리가 집안 어디선가 들린다는 겁니다. 더욱이 집에 저 혼자 있는데도 방구석이나 화장실에서 진동 소리가 들립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강남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상담할 때는 예쁘게 잘 될 거라고 친절하게 확신을 주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결과가 좋지 않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어차피 안 될 눈이었다고 이 정도도 감사한 줄 알라고 말하더군요. 2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불을 켜보니 바퀴벌레들이 후다닥 숨는 겁니다. 이것들과 몇 년을 같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갑자기 오빠가 거실 식탁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식탁으로 가서 오빠한테 오빠 거기 왜 들어가?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방에서 오빠가 걸어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나도 모르게 현관에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집안에서 그래 라는 대답이 들렸죠. 저는 6년째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누가 있을 리가 없죠. 그걸 듣자마자 다시 신발을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야간 훈련을 하다가 산에서 아무데나 기대어 쪽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누가 옆에서 야야 라고 소리를 쳤죠.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다시 야야 라며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날이 밝고 다시 그 장소에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것이 제가 기대어 있던 곳이 무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예고 진학을 목표로 목동까지 가서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봉천동이었는데 목동에 있는 외숙모에게 레슨을 받았죠. 보통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레슨을 시작해서 9시 전에는 집에 왔었죠. 하지만 그날은 레슨이 끝나고 외숙모가 급히 외출할 일이 있으셔서 집에서 사촌동생을 잠시 돌봐야 했습니다. 외숙모가 생각보다 늦게 오셔서 거의 9시 반이 넘어서야 집을 나서게 됐죠. 외숙모 댁은 당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좀 더 들어간 아파트여서 버스로 당산역까지 가서 서울대 입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곤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당산역에 도착해서 개찰구를 지나 위로 올라가니
승강장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더군요. 열차는커녕 사람 하나 없다 보니 평일 밤이라고 해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앉은 의자에서 조금 떨어진 쪽 계단에서 여자 한 명이 올라오는 게 얼핏 보였습니다. 약간 타이트한 검정색 정장에 빨간색 쇼핑백을 든 여자였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제 옆에 앉더군요. 옆에 있다는 걸 인지했지만 별 신경 쓰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본 순간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제 바로 옆에 앉아서 제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쌍꺼풀이 없지만 크고 매섭게 생긴 눈이 채 10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글쎄요. 그냥 사람이었다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하고 자리를 피했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여자는 외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잘 표현 못하겠지만 몸이 느낍니다. 오한이 들고 서늘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쳐다보면서도 이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저를 노려봤고 그 상태로 한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여자가 올라왔던 출구로 한 남자가 올라오는 게 보였죠. 그리고 제 쪽으로 똑바로 와서는 신림으로 가려면 이 방향이 맞냐고 묻더군요. 저에게 그 남자는 구세주 같았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네라고 대답하고는 남자를 쫓아가 그 옆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자 그 여자는 제 옆으로 와서 얼굴을 대고는 또다시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죠.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진작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남자 눈에는 그 여자가 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듯 쳐다보지 않더군요. 심지어 열차가 더럽게 안 온다고 저한테 불평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신도림까지만 가는 열차였지만 가릴 때가 아니었죠. 열차 문이 열리고 빨리 타기 위해 한쪽 발을 지하철 안으로 내딛는데 그 여자 역시 차를 타려는 듯한 걸음을 내딛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래 잘됐다. 제발 이거 타고 넌 가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른 발을 뺐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역시 다시 발을 빼고 제 옆에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선은 계속 저에게 고정시킨 채로 말이죠. 결국 열차를 보내고 또다시 셋이서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사당이나 잠실 방면으로 가실 분은 건너편 승강장에서 타라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하더니 몸을 돌려 출구 계단으로 걸어갔죠.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저 사람 안 쫓아가면 끝장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올라 건너편 승강장에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는 마침 열차가 도착해 있었죠. 열차에 뛰어 올라가 창문으로 건너편 승강장을 보니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제가 죽어라 뛰어서 차에 올라타기까지 걸린 시간은 기껏해야 20초 남짓. 계단을 다 내려갈 때까지 분명히 쫓아오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제가 창문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뒷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곳에 없었다는 듯 여자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군요. 전 그 뒤로 레슨도 그만두고 그 근처에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이대라서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긴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단 한 번도 당산역에 내려본 적은 없습니다.